주민번호도 말소된 은퇴한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오후에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파트 입구를 휘감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그곳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벤츠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은 힙합 음악이 아파트 주변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담배 연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장성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명품 브랜드의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 그는 주차선이 그려진 곳이 아닌 입구 바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 지긋한 경비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그 남자는 꼿꼿이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백발과 단정한 모습의 경비원은 정중하게 모자를 만지며 인사했습니다. 손님, 이곳은 입주민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인호 경비원. 그의 이름표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장성민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여기 입주민인데 어쩔 건데? 경비원 주제에. 그의 말투에서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최인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든 입주민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됐고, 내가 왜 당신한테 증명해야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이나 하는 주제에. 장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이 광경을 주시하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손님, 규정상 모든 차량은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하셔야. 최인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성민은 주차봉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금속 재질의 주차봉이 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딴 걸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장성민은 최인호의 제복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노인의 몸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그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규정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인호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장성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다들 보라고. 이 늙은이가 입주민한테 이래도 돼? 이게 서비스업이야? 아파트 창문 너머로 몇몇 주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방관자적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성민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최인호를 향해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한 후 벤츠를 급발진시켰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마찰했고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인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쓰러진 주차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봉의 날카로운 부분에 그의 손이 베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가 경비실로 돌아가려 할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이 너무했어요. 최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인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치셨네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별것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겪어봤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인호는 조용히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낡은 CCTV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씻은 후 구급약품 상자에서 소독약과 반창고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고 마치 이런 응급처치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노을빛이 경비실 내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최인호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누구도 모를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 밤 11시가 되자 대부분의 창문에서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자리에 앉아 방송국 로고가 박힌 낡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80년대 군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그대, 조국의 미래. 그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최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간에는 이 아파트의 CCTV 담당자인 박종현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항상 최인호에게 친절히 대해왔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박종현은 조심스럽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져왔습니다. 밤이 길어서요. 고맙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 그냥 넘어가시게요? 박종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인호는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깊은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희미한 문신이 보였습니다. 원과 그 안에 새겨진 숫자 N9였습니다. 박종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 외근 N9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조용히 장갑을 다시 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경비일 뿐이네. 하지만 선생님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국정원 특수작전팀 전설의 이제는 옛날 이야기지. 최인호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야. 박종현은 자신이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인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필요한 것도 줄어들게 되지.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최인호가 자세를 바꾸면서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가 희미한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타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누가 봐도 총알이 스친 자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그 흔적을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본 건 없던 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입주민 장성민이라는 사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경비원들과 몇 번 마찰이 있었고 민원도 여러 번 들어왔어요. 걱정 말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박종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하던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최인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부산에서 그 사건, 정말입니까? 최인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 이제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이야. 박종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최인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젊은 시절에 그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앵구작전 성공, 국가를 위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원래 자리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과거처럼 현재의 일상에 가려진 채로 라디오에서는 다른 군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최인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추억인지 아니면 외로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인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로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비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성민이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최인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복의 주름을 가볍게 정리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입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립니다. 최인호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세 사람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제 그 늙은이 어디 갔어? 장성민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져 있었고 호흡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성민은 비웃으며 친구들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봐라. 아직도 버티고 있네. 그는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밤의 불빛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어제 그냥 넘어간 줄 알아? 경비 주제의 입주민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장성민의 친구들도 웃으며 최인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야,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인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은 세 사람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안전 장비입니다. 장성민은 최인호의 말에 더욱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그는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법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때 경비실 안에 있던 친구가 소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소화기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붉은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경비실의 의자를 집어들어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소란에 주변 아파트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민은 그것을 발견하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찍어. 다 찍어봐. 내가 뭐 잘못했나? 이 늙은이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그는 마치 관객을 향해 공연하듯 더욱 과장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커터칼을 더 크게 휘두르며 최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그 순간 최인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경비원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장성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손을 놓으세요. 장성민은 놀라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인호의 손아귀 힘이 너무 강해 그의 손목이 아팠습니다. 커터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나. 장성민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최인호는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장성민은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넘어가겠네. 내일부터는 다르게 움직일 걸세. 최인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성민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더욱 화가 났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웃는 척하며 물러섰습니다.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가 꼬였네. 너 이거 그냥 안 끝날 줄 알아. 그는 친구들과 함께 뒤돌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최인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커터칼을 주워들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화기 가루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책상과 의자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 중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은 일일 뿐입니다. 작은 일이라뇨? 저 사람들이 흉기로 위협했잖아요. 게다가 기물 파손도 했고 내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모든 일엔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요. 중년 남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최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방금 위협을 당한 사람의 반응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저 장성민이란 사람, 우리 단지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최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중년 남성이 떠난 후 최인호는 경비실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만드는 소리는 마치 오래전 그가 훈련받던 시절의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다가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지연은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이 지역에서 꽤 인기 있는 교사였습니다. 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6살 아이가 반갑게 인사하며 뛰어왔습니다. 윤지연은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민이 왔구나. 오늘은 일찍 왔네. 아이의 엄마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약간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지연 선생님, 혹시 어젯밤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어요?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비실에서 난동이 있었대요. 그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경비 아저씨를 칼로 위협했다고.
윤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다친 분은 없으신가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가 대단하대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했다고. 대화를 마치고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들이 떠난 후 윤지연은 휴식 시간에 아파트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가끔 관리실의 박종현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종현 씨, 혹시 어제 일에 대해 CCTV 확인하셨어요? 박종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보군요. 이 동네가 워낙 좁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비 아저씨를 칼로 위협했다고요? 박종현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터칼이었어요. 그는 모니터를 돌려 윤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밤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대단해요. 최 아저씨가 너무 침착하시네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황했을 텐데. 박종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세요?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주차장에서 몇몇 청소년들이 칼부림을 하려고 했을 때 최 선생님이 그걸 막으셨죠.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일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윤지연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경찰 신고도 없었나요? 없었어요. 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대요. 그리고 가끔 그분의 몸짓이나 태도를 보면 군인이나 경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아파트 경비원 최인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정중했지만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돌아온 윤지연은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실무요원 은퇴 후 일상.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소설이나 드라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구체적으로 검색했습니다. 90년대 국정원 특수작전팀.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나왔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정보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오래된 블로그 포스트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앵구 특수작전팀의 비밀. 그녀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습니다. 블로그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비밀 특수작전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팀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공작원 체포, 해외 인질 구출, 테러 방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윤지연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의 끝부분에 첨부된 링크가 있었습니다. 1985년 도쿄 사건 관련 신문 기사. 그녀는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의 스캔본이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북한 공작조 체포한 미확인 요원. 기사에는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윤곽만으로도 윤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금의 경비원 최인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간략했습니다. 1985년 도쿄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체포되었으며 작전을 이끈 한국 요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언론은 이 요원이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지연은 화면을 계속 내려가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인질 구출 작전의 영웅. 1992년의 기사였습니다. 부산의 한 건물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을 때 신원 미상의 요원이 모든 인질을 구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인호가 이런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저 멀리 경비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최인호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윤지연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밤 10시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상가거리.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한 작은 카페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김민준이라는 젊은 사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장성민과 그의 친구 2명이 문을 걸어 잠그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김민준. 반갑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민 씨, 무슨 일로? 장성민은 비웃으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모를 것 같아? 우리 누나한테 한 짓 때문에 온 거지.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장성민은 카운터 위의 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눈을 속이려고? 누나가 다 말했어. 내가 자꾸 연락하고 따라다니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민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장성민은 그의 셔츠 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내가 널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두고 봐. 장성민의 주먹이 올라갔을 때 갑자기 카페 창문 밖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장성민의 친구 중 한 명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양이나 뭐 그런 거겠지. 장성민은 다시 민준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카페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지금? 장성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가게 문 닫았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잠금을 풀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그가 문을 다시 닫으려 할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최인호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경비복이 아닌 어두운 색의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인호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장성민은 민준을 놓고 최인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또 당신이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연히 지나가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장성민은 비웃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제 경찰 노릇까지 하시겠다? 여긴 당신 담당 구역도 아니잖아. 최인호는 천천히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와 도자기 조각들, 그리고
겁에 질린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그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장성민이 화를 내며 최인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봐, 늙은이. 여기서 나가. 이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그의 두 친구도 최인호의 양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명이 최인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까요? 아니요, 내가 끝냅니다. 최인호의 말은 마치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장성민은 듣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거고. 장성민은 상가 옆에 세워두었던 오토바이에서 철제봉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최인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너 그냥 안 보내. 그가 철제봉을 휘두르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인호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더 이상 나이든 경비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자세였습니다. 철제봉이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최인호는 마치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팔꿈치로 장성민의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장성민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굽혔습니다. 최인호의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장성민의 발목을 잡아 꺾었고 장성민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2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장성민의 친구들은 놀라서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인호는 천천히 장성민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국정원 실무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주먹이 아니라 판단이지. 장성민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최인호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장성민의 친구들은 서둘러 밖으로 도망쳤지만 최인호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페 밖으로 나가 상가 옆에 있는 CCTV 전선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그것을 조작하여 녹화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장성민이 민준을 위협하는 장면부터 최인호가 그를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장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장성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방금 누구와 마주쳤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분주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여러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건이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박종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2명의 경찰관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상가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CCTV 영상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종현은 컴퓨터 화면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가 쪽 CCTV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장성민이 카페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민준을 위협하는 장면, 그리고
최인호가 나타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최인호가 장성민을 제압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비원분, 굉장한 실력을 갖고 계시네요.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청에서 온 공무원 2명이 관리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윤지연이 물었습니다. 박종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장성민의 아버지가 구청에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분이 구청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이 관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도 있고 증거도 확실한데. 구청 공무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는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내부 조정으로. 그때 윤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그 사람 국가를 대신해 싸웠던 분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찾아낸 오래된 신문 기사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최인호 선생님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국정원 특수작전팀에서 활동하셨어요. 앵구이라는 팀이었죠. 도쿄에서 북한 공작원을 체포하고 부산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분이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이신 적도 있어요. 다만 국가가 잊었을 뿐이죠. 이런 분이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요? 구청 공무원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동료와 시선을 주고받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최인호가 조용히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갈한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단정히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인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지켜야 할 구역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민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최인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진짜 앵구? 최인호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관들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떠났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최인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노인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군요. 이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니. 최인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고 회의실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 대표가 앞에 나서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안건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장성민의 아버지 장태석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인호 경비원의 퇴직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태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은 명백한 업무 규정 위반입니다. 더구나 그의 과거 경력이 밝혀진 지금 우리 아파트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인호 선생님은 우리 아파트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게다가 그분이 상대한 것은 무고한 입주민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윤지연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최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야 안심하고 단지 안에서 놀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과거 경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 대표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3%의 주민들이 최인호의 계속 근무를 지지했습니다. 장태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구청에서 온 담당자가 주민 대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주민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선생님은 우리 아파트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날 저녁 최인호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 앞에 무언가가 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에는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요원님. 아이들의 서툰 글씨체로 쓰여진 그 종이에는 여러 아이들의 작은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윤지연이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최인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쓰고 싶어 했어요. 그들에게는 선생님이 진짜 히어로예요. 최인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국가를 위해 일하셨잖아요. 윤지연이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최인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비복을 입든 요원이든 결국 내가 하는 일은 같습니다. 지키는 것. 윤지연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최인호는 다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나이든 경비원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제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최인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덮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희미한 형체를 만들어내며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의 과거처럼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대상 확대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비밀작전에 참여했던 요원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최인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추억에 대한 반응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 일찍 와서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초계국수 준비했어요. 최인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걸 왜? 윤지연은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초계국수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맛있기로 유명한 곳에서 사왔어요. 최인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원래 냉면보단 비빔이었는데. 윤지연은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비빔냉면 가져올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어쩐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지연이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최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요. 젊은 시절에는 국가를 위해 싸웠고 이제는 이곳에서 조용히 지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의 일상이 더 값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 주민들이 평화롭게 귀가하는 모습, 그런 일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꿈꿔온 일인지도 모르죠. 윤지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최인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에서는 윤지연은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어린이집에 가봐야 해요. 초계국수 꼭 드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최인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국수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요원님,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주민 1동. 그는 메모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제 완전히 아침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는 그를 잊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국가를 지켰다. 이 말은 어쩌면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실, 그 작은 방 안에도 전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